자, 같이 한번 볼 텐데 제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일 준비물 좀 말씀드릴게요. 준비물은 당연히 우리 요 교재 민법의 맥 기초 교재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될 게 조문집입니다. 조문집. 그래서 조문집 뭐 사야 되느냐고 물으시는데 아무 조문집이나 사면 됩니다. 왜? 이 조문집별로 법 조문이 다를 리가 없으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조문집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변호사 시험용 법전이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장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공짜로 시험 보는 동안만 법전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쵸, 사례 기록 시험 볼 때 선택형 할 때는 법조문이 주어지지 않고요. 사례 기록할 때는 법조문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례 기록 풀 때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인 법조문이 옆에 있다. 따라서 1학년 때부터 법조문은 항상 옆에 끼고 다녀야 됩니다. 모든 법 과목 수업 들을 때는 반드시 법조문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장용 법전이 시중에 팔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아마 단체 구매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뭐 안 사셔도 나중에 입학하셔서 이 단체로 구매하시는 거 있으면 그거 사도 되는데 법전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들고 다니기가 무거워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민법 기본서도 150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두 권만 들고 다니면 허리가 아플 정도니까 어차피 법조문 변호사 시험용 법전은 하나쯤 나중에 입학하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육법전, 그러니까 뭐 민법, 형법, 민법, 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기본 6법전이 있거든요. 기본 6법전은 훨씬 더 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 6법전 그걸로 뭐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민법 조문만 가지고 오고 싶다 하시면 노트 필기용 법전이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노트 필기용 민법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선배들이 판례가 중요하다 하지만은 첫 단추인 오늘 이 구체적인 민사 분쟁에서 이게 몇 조와 관련한 내용인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판례는 열심히 외워서 썼는데 엉뚱한 쟁점이야. 그래서 이 성문법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판례가 아니에요. 영미법은 성문화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만 잘 숙지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대륙법 체계로서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게 조문입니다. 조문. 그렇기 때문에 법 과목 수업 들을 때는 반드시 법조문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꼭 법조문 가지고 오시고요. 그건 동영상 수업 들으시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그 하나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꼭 제가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추합자들 있잖아요. 지금 아직 최종 발표 안 난 친구들, 추가 합격 예정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스러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예로 들면 말기 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말기 암 환자는 이제 곧 사망 직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학계에서 발표된 바로는 이 A라는 수술, 이 A라는 수술 외에는 다른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수술이 성공할 가능성은 10%밖에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말기 암 환자라면 그 가능성이 10%밖에 안 되는 그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10%나 있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수술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렸잖아. 이 선행 제대로 안 하면 죽습니다. 네. 3년 내내 죽음이라고. 그런데 추합할 가능성이 10%밖에 안 되더라도 지금 안 해두면 피 봅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위에 4층, 5층에 있는 저 재수생들 중에 상당수는 추합생입니다. 왜? 첫 단추를 못 깨웠거든요. 자기는 안 될 줄 알았대. 요번에는 추합으로 안 될 줄 알았대. 작년에 비춰보니까 올해는 자기가 합격할 가능성이 10%도 안 돼서 뭐 어떻게 리트 준비하고 있었죠.
뭐 또는 다른 걸 알아봐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3월 초에 추합으로 툭 되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야지. 근데 못 쫓아가는 거야.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니까 중간에 휴학도 못하고 뭐 그 다음에 휴학해서 뭐 이렇게 쫓아갈 여지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특히 추합 예정인 친구들은 꼭 제 강의가 아니라도 됩니다. 반드시 선행을 어차피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통과 의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꼭 기본 강의 완주하셔서 10%의 가능성이라도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제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 각설하고 우리 16페이지 제3절 민법의 중요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 입문 강의 때 충분히 제가 다 얘기를 해놔야 돼. 네. 자, 민법의 중요 개념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민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사적 자치와 사회적 형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면서 여기로 왔느냐 하면 민법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사법상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볼 것은 민법을 관통하는 가치관 즉 이 민법이 1945년 해방되고 이제 1950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입법자들이 민법을 입법할 때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조부터 1118조를 흐르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 민법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죠.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우리 입법자들의 입법이 이런 방향으로 입법돼 있구나 이와 관련한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사적 자치와 사회적 형평이다라는 어려운 개념이 나와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민법은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지 아니면 공공의 복리를 더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그냥 얼추 생각해 보건대 우리 입법자들은 민법을 입법할 때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을까? 공공의 복리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을까? 그렇죠?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겠죠. 이거의 극단에 있는 주의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겠죠. 이걸 법률 용어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관식 답안지에서 종종 언급하게 될 용어가 되겠는데 로마자 1번의 서설에 보니까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이라는 것은 18, 19세기 민법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때 근대 민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20세기 들어와서 지금 민법이 입법됐으니까 서구 유럽의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근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를 인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이제 20세기, 21세기 우리 민법, 현대 민법인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는 동그라미 1, 현대 복지국가의 민법에서는 공공복리, 다른 말로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 최고의 이념이 되면서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동그라미 1, 2, 3에서 봤던 그 3대 원리의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의 행동 원리가 공공복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으나 그러한 견해도 있으나 사적 자치의 원칙, 즉 개인의 자유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여전히 우리 현대 민법에서도 최고 원리고 그에 대한 약간의 수정 원리로서 공공의 이익, 공공복리 또는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뿐이다. 전체적으로 민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을 공공의 복리, 사회적 형평, 공동체 이걸 강조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저런 민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사적 자치의 원칙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냐 에 따라서 법 해석이 달라지는데 지금 학계에서의 압도적인 통설은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초기 학자분들은 이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공공의 복리를 상당히 강조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 입장과 그 다음에 우리 학계의 기본적인 이 민법 해석의
기본 방향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로마자 2번의 사적 자체의 원칙의 개념을 볼까요? 사적 자체의 원칙이란 사법적 법률 관계에 관해서는, 즉 공법 말고요, 사법적 법률 관계에 관해서는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자신의 법률 관계를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법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지만 사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강조하는 사적 자체의 원칙이 대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예외는 있네요. 사법적 법률 관계에 관해서도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강행 규정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조문이요.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에요. 각주 볼까요? 각주 1번에 보니까, 각주 1번에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에서, 즉 예를 들어 민법 규정 중에서 1조부터 1118조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민법 81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혼인한 자는 다시 혼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재혼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요.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부 일처제의 원칙이 우리 민법 8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일부 일처제의 원칙을 입법한 810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선량한 풍속이 입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인이 한 분이신데요. 한 20년 살고 나니까 조금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 특정인을 지적하기가, 아무튼 저 을이라는 여성분이랑 제가 지금 여전히 법적인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여자랑 첫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혼인한 자가 다시 혼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몇 조 위반이지? 810조 위반이죠. 그렇죠? 아니, 개인의 혼인의 자유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한다 해도 아니, 나는 부인을 2명 두고 싶어. 그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선량한 풍속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첫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왜? 810조는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민법 규정이 많을까 적을까? 그게 많으면 이걸 더 강조하는 입장이겠지. 우리 민법은 방금 제가 민법 109조도 예를 들어 드렸지만은 대부분은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민법 규정을 다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고.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사적 자체의 원칙이 대원칙이야. 이게 민법 사례로 들어오면 민법에 해석하기 전에 당사자 합의가 더 앞선다고요. 당사자 두 사람이 원고 피고 어떻게 합의했느냐. 사적 자체의 원칙이 대원칙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로마자 3번에 그럼 이러한 사적 자체의 원칙의 파생 원칙 3가지. 첫째,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 페이지 둘째, 소유권 존중의 원칙. 셋째, 과실 책임의 원칙.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계약 자유의 원칙 첫 줄에 보니까 이러한 원칙은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계약 상대방은 누구로 할지, 셋째, 계약의 내용은 뭘로 할지, 넷째, 이 경우에 계약을 구두로 할지 계약서를 쓸지 말지 방식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해되시죠?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갑이 을과 오늘 돈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누구한테 돈 빌려줄지, 오늘 계약의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거 다 저것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그냥 당사자한테 다 맡겨두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 같은 거는 그냥 임의로 못해요. 반드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그 방식에 따라서만 해야 유언이 효력이 있거든요.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 내가 계약을 하든 말든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시험 문제는 항상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 예외를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라비아자 1번의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에 그 내용은 네, 지금 거기에 지금 따로 제가 뺐구나. 넘어가시고, 자, 소유권 존중의 원칙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17페이지에 소유권 존중의 원칙인데, 재산, 그 중에서도 소유권은 개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최소한 소유권은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두 번째 줄, 소유자는 그가 소유하는 물건을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땐 누구의 대표주자가 국가죠, 국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소유는 내가 알아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의 개념이야. 각주 4번에 보니까. 각주 3번이네요. 각주 3번에 보니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제가 이 물통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국가의 간섭 또는 다른 사람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요,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물을 이 친구한테 500원 주고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빌려줄 수 있다고요. 뭐 하는 거죠? 수익하는 거죠. 저 빌려주고 돈 500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팔아먹을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소유권에 세 가지 권능이 뭐가 있다고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이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소유권자 지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세 번째 줄, 소유권의 보호를 위해서 내일 공부하게 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내일 공부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 대하여 준 손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라고 해서 내일 공부하게 될 390조, 750조인데, 예를 들어서요, 칠판을 보시면 일단 갑을 사이에 저기 돈 빌린 계약 말고 갑이 가해자야, 을이 피해자야.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을이 손해를 입었어. 예를 들어 을이 윤동환인데 길 가다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제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흠칫 두들겨 팼네요. 제 잘생긴 얼굴에 지금 상처가 생겼어. 상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오늘 을에게는 뭐가 발생했잖아? 신체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했잖아. 손해가. 맞죠? 그럼 이 손해를 누구한테? 가해자한테 배상해 주세요라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손해배상 받으려면 가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고의는 뭐고 또 과실은 뭐냐? 뒤에 우리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데, 고의라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려봅시다. 고의라는 것은 알고서 일부러죠. 고의라는 것은 알고서 일부러요. 과실은요, 모르고 실수로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듭 얘기드려 로스쿨에서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다 아는 거지. 고의는 알고서 일부러, 과실은요 모르고 실수로입니다. 근데 나중에 내일 배우게 되겠지만, 안다는 것을 법적으로 악이라고 부르고요,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이것도 헷갈려. 악이? 이 나쁜 놈이구나. 아니요, 법에서 악의는 안다는 거고요, 선이 그러면 착한 마음으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해볼까요? 고의와 악의는 똑같은 개념이야? 그냥 비슷한 개념이야? 그냥 비슷한 개념입니다. 고의가 뭐라고요? 알고서 일부러요. 알고서 일부러. 알고서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악의가 더 넓은 개념이야, 고의가 더 넓은 개념이야? 악의가 더 넓은 개념이야. 악의 중에서 일부러 하는 걸 법적으로 고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형법에서도 마찬가지고 민법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은요, 모르고 실수로 모르고. 모른다는 거를 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일 거기 우리 민법의 맥의 기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과실이 더 넓은 개념이야? 선의가 더 넓은 개념이야? 선의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근데 모르는데 이 실수로죠. 실수로. 네, 실수로. 모르는데 실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고 and 실수로 하는 걸 법적으로 과실이라고 부른다고. 네. 이런 것들도 기본 강의 때 안 합니다. 당연히 입문 강의 때 다 했다는 전제하에서 빨리 이런 개념이 친숙해져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 자꾸 보셔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이걸 막 외우겠어요? 집에 가서. 자꾸 보다 보면 그게 고의겠지. 이렇게 딱 개념이 안착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오늘 얘가 을이 피해를 입긴 입었습니다. 뭐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분명히 갑이 가해 행위를 하기는 했는데 얘가 고의 과실이 없어. 고의 과실이 없으면 자기 책임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설명해 볼까요? 오늘 갑이 분명히 가해자인데 갑에게는 고의 과실이 없다고요. 그러면 오늘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얘가 가해 행위를 한 거는요, 누가 뒤에서 떠밀었어요. 갑의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오늘 누구를 다치겠다고? 을을 다치게 했다고. 그러면 오늘 사안에서 분명히 밀친 사람은 갑인데 이 밀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고의 과실도 없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사적 자치의 원칙의 파생 원칙 세 가지가 뭐라고요? 개나 소나 과실이죠. 야, 이럴 때 한번 웃어줘야지. 자, 두 문자 딴 거예요. 앞에 글자. 개, 약자유의 원칙. 소, 유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아시겠죠? 자, 확인하셨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근대 민법의 사적 자치의 원칙의 파생 원칙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강조하니까 소유권이 있는 애는 계속 소유권을 계속 늘려나가는데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네. 돈이 없는 사회적 약자는 쟤와 계약을 꼭 체결하고 싶은데 쟤가 사회적 강자라 가지고 쟤는 나하고 절대로 계약 체결을 안 해줘. 분명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나는 루저야, 흑수저야.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나하고는 계약 체결을 안 해주네. 네. 오늘 사안에서 을이 길 가다가 이 갑소유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다쳤습니다. 근데 갑은요 지금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요번에 태풍이 분다 그래서 간판을 막 나사로 쪼여두고 오늘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데 불강력적으로 갑소유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졌어. 그래서 누가 다쳤어? 길 가다가 을이 다쳤어. 갑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누구는 있네? 다친 사람은 있네. 그럼 원칙에 따르면 을은 갑에게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르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 하잖아. 그래서 방금 봤던 계약 체결의 자유,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빈익빈, 부익부, 사회적 약자 보호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현대 복지 국가의 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자 4번에 아라비아자 1번 사회적 형평의 원칙과 관련해서 개인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 요구된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는데 우리 내일 모레 배우게 될 제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러한 원칙의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첫째, 사유재산권은 보장이 되지만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은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그 각주 3번에 보니까 소유자는 땡땡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서초동에 집을 한 채 샀거든요. 아씨,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 국가에서 허가를 받으래요. 강남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내 토지인데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내가 돈이 수억 원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뭐라고?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데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보호를 받죠. 하지만 토지는 건물하고 다르잖아. 건물은 3층짜리 건물 헐고 100층 지으면 되지만 대한민국 토지는 딱 고정돼 있잖아요. 물론 대마도를 정복할 수도 있고 저 만주 땅을 정복할 수도 있지만은 토지라는 재화는 딱 제한돼 있는데 부자가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게 되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헌법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토지 공개념은 기본적으로 헌법 위반 행위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제한된 재화를 이 경우에 특정인이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를 둘 수 있네? 법률을 둘 수 있네. 그래서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지역은 국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얘네들이 정말로 실거래하는 건지 아니면 투기거래하는 건지 심사해서 너네는 투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계약 체결해. 그러나 이게 투기거래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뭐 할 수도 있네? 제한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사회적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더라. 두 번째, 사적 자치는 동그라미 2번 인정되지만 법률 내지 사회 질서에서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강행 규정 받죠. 혼인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미 혼인한 사람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은 한은 원칙적으로 다시 혼인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회적 형평의 원칙, 공공복리를 위한 거고요. 세 번째,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무과실책임이 도입되는 것 등이 그러하다. 제가 방금 전에 공작물이라고 부르는데 건물에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무과실,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져라. 다시요. 건물에 간판, 이걸 법적으로 공작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공작물로 인해 가지고 누가 다쳤다? 사람이 다쳤다라면 설령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져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런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적 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다고. 그래서 민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줄 세워보면, 즉 이 민법 해석과 관련된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이 대법원이잖아. 이 대법원의 입장을 크게 두 줄로 세워본다면 어느 판례는 이쪽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어느 판례는 이쪽을 강조하는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적 자치 원칙의 수정, 사회적 형평의 원칙은 원칙이다, 예외다? 어디까지나 예외예요. 예외. 소유권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 가능하긴 한데 아예 원천적으로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막아버렸다. 이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과다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정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의 한계입니다. 한계. 사회적 형평의 한계. 민법의 중심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있고 공동체 보호는 개인의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는 뭐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또 개인들 사이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 형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찔렀는지 아니면 실수로 찔렀는지
이러한 객관적인 진실 발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법인 민법은 객관적 진실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익 경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민법 해석할 때 보면 원칙적으로 1 더하기 1은 2라고 해놓고 어떤 판례에 들어가면 또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지금 더하기 막 머릿속에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자,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또 1이 되기도 하고, 또 예외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예외를 자꾸 인정하는 이유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결국적으로 이익 경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사가 되거나 또는 변호사가 될 때는 결국은 어느 쪽 이익을 더 보호해야 되느냐. 물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당연히 더 보호해야 되겠지만, 이제 판사가 되면 이쪽을 더 보호해야 될까, 이쪽을 더 보호해야 될까, 궁극적으로 이 싸움입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명확하다 그러면 그게 뭐 법적 분쟁이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사안에서는 얘를 더 보호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결론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 판사가 판결문 쓸 때는 이미 1, 2심 다 거쳤잖아요. 논리 싸움은 사실상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사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향이 A 쪽이 아니라 B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 이번 기회에 대법원 판례를 좀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안지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셔야 되겠지만, 이걸 궁극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땐 요거 구체적인 민사 분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 추상적인 일반론을 묻는 것은 객관식 판례 입장이 뭐냐 요거 그냥 OX로 하는 거. 근데 사례 기록은 오늘 요 판례 사안이 요 구체적인 민사 분쟁에서 네가 한번 사안 포섭해봐. 아시겠어요? 이게 뭐다? 리갈 마인드라는 거. 이게 리갈 마인드. 근데 그 법적인 리갈 마인드는, 민사적인 리갈 마인드는 철저한 논리입니다. 논리 플러스 이익 경향을 어떻게 제대로 해내느냐. 이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법시험 시절에는 한 7, 9년 동안 공부하는데 우리는 3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딱 한 달 반만 제대로 한번 고생해서 로스쿨 들어가서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저 얘기가 그때 한 달 전에 들었던 그 기본 강의에서 요 내용이구나 라고 심화학습을 학교 가서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체계가 빨리 1학년 때 딱 잡힙니다. 그 잡히잖아요. 그럼 민소법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넘어갔을 때 지팡법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긴 하지만은 이제 축하받을 거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여러분들이 빨리 적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57페이지까지 다 한번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나는 조금 더 빡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입문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들 꼭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